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교과서는 130페이지 제국주의의 등장과 식민지 확대 경쟁에 대해서 내용을 볼 것이고 프린트는 15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자, 전반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제국주의가 등장하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본다고 한다면요. 먼저 우리는 제국주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글쎄요, 굳이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왜곡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을 때, 그리고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자국만을 위한 방향으로 왜곡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제국주의가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본다고 한다면 1번 제국주의가 등장하다에서 첫 번째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예전에 우리가 수업을 했던 내용 중에서 이런 게 있었었죠. 바로 절대왕정 시기 때에 있었던 중상주의 정책, 여러분들 그것이 아예 세계적인 규모로 확대된 그런 사항이라 보면 돼요. 특히 여기에다가 이제 기름을 붓던 것이 바로 이 산업혁명입니다. 즉 산업혁명이 발달하게 되면서 유럽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공장제 기계공업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드는 것은 말 그대로 24시간 계속해서 쭉 하고 만들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바로 그 기계를 돌려가지고서 만들 물건의 재료가 쉽게 수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그렇게 해서 만든 물건들은 이제는 국내에 사람들이 필요한 양을 다 채웠어요. 근데 물건을 계속해서 생산한다고 한다면 국내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수요를 찾아가지고서 그들에게 이 물건을 판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새로운 시장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 이 제국주의의 경우에는 첫 번째 원료를 공급할 곳, 즉 공정제 기계공업에서 필요했었던 여러 가지 원료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땅을 찾았던 것입니다. 쉽게 그건데 유럽에 있는 여러 개 나라들이 다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예 그 지역을 점령까지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품 판매 시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만들었던 물건들을 계속해서 사줄 시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계에서는 이제 아예 못 가져가게 됐냐면 이제는 국내에서 만들 공장 부지가 없다. 또 한 가지 먼 곳에 있는 식민지에 있는 그런 원료 같은 것을 갖고 와가지고서 유럽에다가 이것을 갖고 와가지고서 물건을 만들고 또 거기까지 갖고 가가지고 판매할 바에는 차라리 유럽에 있는 돈을 싸들고 가가지고 식민지에 도착해서 식민지에서 공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판매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어떤 이익은 바로 본국으로 갖고 오는 그런 식의 시스템에 해당하는 자본의 투자 시장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 제국주의가 성장을 해나갔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이 자본주의가 극도로 이제 발달해가지고서 강력한 힘을 갖게 됐었던 그런 나라들, 이들을 일컬어서 이제 우리는 보통 열강, 특히 이제 자본주의에 입각해서 발달했었던 열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열강들이 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을 경쟁적으로 정복을 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정복 되게 많이 시도가 되었었고요. 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경외의 대상, 즉 동경의 대상이었다가 나중에는 바로 그다지 강력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침략을 해나가게 됐고 굉장히 많은 그런 아시아 지역들이 당시 유럽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측면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제국주의는 왜 딱 생각만 해봐도 자국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니까 인류 보편적인 그런 도덕적인 관념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도 이건 잘하는 짓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때 당시에 글쎄요, 마치 이 시대 때 유럽 사람들이 단체로 최면이 걸렸을까요?
바로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바로 이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서 바로 자신들의 그런 행위들을 되게 합리화하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족주의의 영향, 즉 이때 당시 민족주의는 처음에 등장할 때는 뭐라고 할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나폴레옹의 침략에 따라 가지고서 이거에게 유럽에 있는 각국이 응대를 하는 과정 중에서 그 지역 고유의 민족주의가 등장했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런데 이 단계 가가지고는 아예 어떻게 썼느냐? 여기에 결과적인 민족주의는 그 단계, 그 나폴레옹 침략 당시 때 있었던 그 민족주의는 자국의 독립을 추구하자라고 하는 목표로서 등장했었던 게 민족주의입니다. 독립을 추구하는 거야 당연히 괜찮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2단계 가서의 민족주의는 바로 아니 우리 민족 정도 되면, 아니 우리 국가 정도 되면은 이 정도는 되는 넓은 식민지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즉, 전 세계에서 강국으로 대접받으려면 넓은 식민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기존의 그런 위신, 체면에 맞는 거 아니겠는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민들의 경우에도 당시에 공장제 기계공업이 엄청나게 발달하게 됩니다. 공장제 기계공업이 엄청나게 발달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기계가 기존의 노동자들의 일손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겠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실업자들이 등장하게 됐는데 국가는 바로 그런 실업자들은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고 한다면 사회의 불안 세력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바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 식민지라고 하는 해방구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그들에게 식민지 지역으로 나가가지고 그 지역의 지배계층이 되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바로 권력자가 되거나 그 지역에서 공장 주인이 되거나 뭐 이런 식의 모습을 갖춰라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 식민지 사회에 유럽의 제국주의 사회의 가장 밑바닥을 차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일종의 해방구를 마련해줘서 국민들은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그걸 통해서 해결되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국주의적인 확장에 대해서 열광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그리고서 이때 당시 과학이 발달했잖아요. 과학이 발달했는데 이 과학이 발달했던 것을 이용해 가지고서 가장 비합리적인 그런 내용을 바로 과학이라고 하는 명목을 통해 가지고서 합리적인 것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즉 인종주의의 영향이라 볼 수 있겠는데 당시에 유럽 사람들은, 흑인들은 되게 시커멓고 못생겼으니까, 그리고 뭐 엉덩이도 크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야만적인 습성을 갖고 있는 건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덜 진화된 인종이다. 그리고 황인종은 흑인종보다 조금 더 진화된 인종이다. 뭐 이런 식의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그리고 또 한 가지 각 지역별로, 각 민족별로 어떤 민족은 그 흑인종 중에서도, 혹은 이때 당시에 백인종 중에서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황인종 중에서도 어떤 민족은 좀 더 우열하고 어떤 민족은 어떤 이유 때문에 좀 더 밑에 있고, 뭐 이런 식의 이상한 소리를 자꾸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되게 많이 익숙한 거 같지 않아요? 일본이 이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일본에게 이제 멸망당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일본인들에게 왜 그렇게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일본의 과학자들이라든가 이런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족 성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체적인 특징 뭐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과학적인 증거를 일본인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하다고 하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답니다. 실제로 그런 논리들은 일본인들이 바로 이러한 제국주의를 그대로 본따와 가지고서 적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모습을 갖췄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이것은 전 세계적인 풍조이긴 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전 세계적인 풍조를 일본인들은 갖고 와가지고서 더 심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개 나라의 사람들에게 적용시켜 먹으려고 했었던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합리화시켜주게 되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리고 이것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것이 이제 과학에는 엄청난 대혁명을 일으켰었던 이론이지만
인문학 쪽에서, 사회학 쪽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커다란 그런 안타까운 장면을 내세웠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사회에 현재 살아남아 있는 모든 국가들은, 그리고 또 한 가지 강력한 국가들은 그때까지 살아왔었던 모든 민족과 그다음에 모든 국가들에 비해서 그 시대의 상황에 가장 적합하게 강력하게 적응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나라들은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 힘이 약한 나라들을 계속해서 무너뜨리고서 그들을 차지하고 점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연 법칙에 따라서, 그리고 진화론적인 입장에 따라서 당연한 것이므로 그것을 뭐 안타깝게 생각하거나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상한 내용을 제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힘센 국가나 민족이 다른 국가나 민족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이것을 더 심각한 단계까지 끌고 나가가지고서 아예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엄청나게 또 미화까지 해요. 즉 열등한 나라, 문화적으로 좀 덜 발달되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바로 식민 통치를 해가지고서 그들을 유럽식의 문화, 그 다음에 문명을 이식시켜주고 그거에 따라서 근대화를 시켜준다고 하는 것은 바로 힘센 국가에 해당되는 서구 열강의 사명, 의무래요. 권리도 아니고 의무래요. 이렇게 의무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백인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프린트 15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그런 시가 있기도 하죠. 백인의 짐, 키플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던 그런 글인데, 바로 백인의 짐을 져라. 그대가 키운 최정예를 내보내라. 그대의 아들들을 역경의 길로 내보내라. 그대가 잡은 원주민들의 욕구를 달래주기 위해서. 참. 그리고 또 한 가지, 허둥대고 거친 자들, 그대가 막 붙잡은 음울한 족속들, 절반은 악마 같고 절반은 어린이 같은 자들에게 아주 힘겹게 시중들기 위해. 이게 뭔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이거 아주 좀 뭔가 좀 되게 역겨운 생각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이긴 하지만 너무 역겹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주. 근데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이들은 식민지인들에게 그들을 근대화 시켜줬기 때문에 엄청난 혜택을 준 것이다,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다 라고 한 논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현재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일제시대 때 식민지를 바로 일본인들이 조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일본인들은 바로 아직까지도 이 제국주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단적인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크게 문제가 되는지 여러분들 이제 곧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 진화론을 통해서 정당화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일단 프린트를 한번 볼게요. 자, 1번 제국주의 국가가 서로 다투다 해서 1번에 제국주의가 등장하다 에서부터 3번 제국주의 열강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다. 별표 2개. 제국주의에서는 산업혁명에 성공한, 빈칸에 적겠습니다. 자본주의 열강 밑줄. 자, 자본주의 열강이 동감 1번 원료의 공급지, 동감 1번. 네, 동감 2번 상품 판매 시장. 네, 동감이 3번 바로 자본 투자 시장 확보. 이걸 위해서 오른쪽에 더 밑줄 치겠습니다. 다른 나라를 정복했다.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경쟁적으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지로 식민지 영역을 확대했다. 이런 시대를 일컬어서 우리는 제국주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제국주의 시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자,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별표 하나씩입니다. 제국주의 국가의 대팽창을 정당화하는 논리들을 살펴보면 민족주의의 영향, 즉 민족이 이 정도 식민지는 가져야지 좀 체면이 서지 뭐 이런 식의 생각들. 바로 동그라미 1번 민족과 국가의 위신, 동그라미 2번 빈칸에 적겠습니다. 국민들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빈칸에 적겠습니다. 국민의 실업 해결을 위해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인종주의의 영향에서 본다고 한다면 생물학적 특징에 따라서 민족 간의 빈칸이 있겠습니다. 바로 우열, 누가 우성이고 누가 열성이다 뭐 이런 식의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서 열강은 바로 우성인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열성인자에 해당되는 나머지 정복당하는 민족들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를 내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회진화론의 영향에서는 바로 빈칸에 적겠습니다. 진화론을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죠? 기억날까요? 바로 찰스 다윈. 여러분들 바로 다윈의 진화론을 사회에 적용하여 힘센 국가나 민족이 다른 그 다음에 가운데 들어갈 말은 없습니다. 오타예요. 붙여주세요. 여러분들 다른 국가나 민족을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밑줄 쫙 칩니다. 여기 별표 1개 반. 다음 줄에 보면 제국주의 국가가 열등한 나라를 식민 통치하면서 그 지역을 빈칸에 적겠습니다. 문명화시키는 것이 사명이다 까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동그라미 1번 문명화시키는 것은 사명이며 동그라미 2번 식민지들에게 베푸는 은혜다. 자, 동그라미 2번 참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역겹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다음 주에 본다고 한다면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었다라고 하는 측면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상황은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었는가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창기에 바로 이 뭐라고 할까 산업혁명은 어디에서 일어났었죠? 여러분들 기억날까요? 처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었던 나라 바로 영국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네덜란드와 영국, 프랑스 그러니까 영국에서 일어났던 산업혁명은 프랑스와 네덜란드로 전부 다 퍼져나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시대 때쯤에 이 네덜란드는 나중에 영국에게 밀려서 쇠퇴를 당하긴 하지만 바로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건 나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이들 나라는 계속해서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을 적극적으로 침략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됐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봤을 때에 영국의 경우에는 아예 인도 지역을 다 먹어버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 지역을 이제 점령을 해가지고서 거기에다가 이제 이름을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하는 이름까지 붙여주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베트남이라든가 그 다음에 캄보디아인가 이쪽까지를 전부 다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가 생기게 되냐면 영국과 그 다음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발달했었던 산업혁명의 여파가 그걸 보고서 우리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했었던 주변의 나라들이 막 따라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독일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이탈리아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과 같은 나라들이 후발 제국주의 국가로서 뒤따라서 달려오는 제국주의 국가로서 점차 제국주의적인 팽창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과 그 다음에 프랑스가 중심이 돼가지고서 실시했었던 제국주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영국과 프랑스가 아시아고 아프리카를 다 장악을 했잖아요. 장악을 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뒤를 따라가지고서 제국주의 국가로 성장했었던 독일과 이탈리아와 그 다음에 미국의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차지할 땅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근데 힘은 충분하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제국주의 국가를 갖기가 제대로 된 제국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식민지를 가져야 되는데 제대로 된 식민지가 없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네덜란드라든가 영국이라든가 특히 영국이라든가 프랑스와 같은 그 나라에서부터 바로 식민지들을 뺏어야 힘을 통해 가지고서 뺏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을 많이 하게 되는 모습이 보여주게 됩니다. 당연히 힘을 키워 가지고서 뺏어야 한다고 한다면 뭘 키워야겠어요? 당연히 군대를 키워야겠죠. 때문에 자연스럽게 열강 간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각 지역에서는 강대국 간의 군비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용을 한번 볼까요? 대표적으로 봤을 때 이제 영국입니다. 자, 영국의 경우에는 이걸 또 준비해봤어요, 여러분들. 자, 영국의 경우에는 이른바 3C 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케이프타운. 이 케이프타운이 어딜까요? 바로 만델라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었던 곳이죠.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가 바로 이제 케이프타운이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 카이로라고 하는 곳은 이집트죠. 이집트의 카이로까지를 이런 식으로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다 싹 다 이 영국이 장악을 하려고 했어요.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인도 지역을 거기다 장악을 했으니까 여기 봤을 때 이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그래서 이 삼각형, 거대한 삼각형, 이 안에 포함된 그런 지역들은 웬만하면 전부 다 영국의 영향력 하에 두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모습을 바로 보여줬던 것이 바로 영국의 3C 정책이라 보면 되겠고, 이걸 통해서 또 한 가지, 아프리카 지역을 본다고 한다면 아프리카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를 하나로 쫙 하고 연결하는 거니까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아래 위로 쭉 해서 올라갔다, 종단한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보니까 이것을 읽어서 아프리카 내부에서는 종단 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번에는 프랑스인데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바로 아프리카에서 횡단 정책을 실시하게 돼요. 다른 지역도 일부 점령한 곳도 있긴 있지만 알제리에서부터 마다가스카르, 이 마다가스카르는 여기 보이는 이 섬이죠. 이 섬에 해당되는 곳하고 그 다음에 알제리가 여기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하고 연결된 이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을 전부 다 점령을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점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들 후발 제국주의 국가로서 이제 통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었던 독일 제국을 이끌었었던 바로 이 비스마르크의 그런 독일, 이 독일은 이른바 통일을 완성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영국과 프랑스를 본따 가지고서 제국주의 정책을 열심히 펼쳐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독일의 수도가 바로 베를린이잖아요. 이 베를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 이 베를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건 파란색으로 해야겠네. 자, 베를린을 중심으로 해서, 비잔티움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오스만 티르크의 수도가 있었던 곳이죠. 바로 비잔티움 지역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된 이 모든 지역들, 오스만 티르크가 이때 당시에 본격적으로 힘이 좀 약화가 됐었거든요. 바로 이 독일은 이 오스만 티르크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점차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베를린에서부터 비잔티움과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로 이 오스만 티르크 쪽에 해당된다 볼 수 있었던 바로 바그다드가 있는 지역, 이 지역까지 해당되는 이 모든 지역들을 바로 이 독일이 전부 다 차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 교과서 131페이지 보면은 바로 그런 장면이 같이 나오기도 하니까 한번 확인을 해주기 바래요.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른바 독일의 경우에는 베를린에서부터 비잔티움, 그 다음에 바그다드에 이르는 그런 지역까지 영향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사실상 본다고 한다면, 영국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스만 튀르크의 영향력 하였던 곳이 바로 이집트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이 오스만 튀르크가 이 독일 편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은 영국의 바로 이 3C 정책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독일 제국이 너무 세지는 거에 대해서 영국은 견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때 당시에 러시아의 경우에는 바로 얼지 않는 항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얼지 않는 항구를 차지하려고 한다면 추운 북쪽 나라로 가야 될까요?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야 될까요? 당연히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야 됩니다. 남쪽 나라로 가려고 하는데, 남쪽을 가려고 했을 때, 그렇죠? 남쪽을 가려고 했을 때 당시에 이 넓은 러시아, 근데 이 넓은 러시아의 바다 쪽으로 갈 수 있는 길 중에서 바로 이 오스만 튀르크가, 러시아가 이쪽 항로는 이제 너무 이제 얼었기 때문에 이
지중해 지역으로 나갈 수 있는 흑해를 통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이 길목에 해당할 길목을 지키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오스만 튀르크였거든요. 이 지역에 대한 정복을 통해서 러시아가 힘을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을 독일이 오스만 튀르크를 도와주게 됨으로써 당연히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좌절시키잖아요. 러시아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열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때문에 러시아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결과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서 여기 보다시피 영국과 러시아는 특히 바로 이 독일의 삼비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제국주의 국가의 바로 사정인 거고, 다른 나라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영국의 통치를 받든 러시아의 통치를 받든 아니면 독일의 통치를 받든 어쨌든 간에 식민지로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좋은 삶이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당연히 굉장히 비참한 삶을 초래하게 만들었었던 이 국가들은 20세기 초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지역들을 바로 이 열강들이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거마저도 모자하다 보니까 후발 바로 이 제국주의 국가들에 해당됐었던 여러 가지 그 이탈리아라든가 독일이라든가 같은 나라들은 바로 기존 선발 자본주의 국가라 볼 수 있었던, 즉 제국주의 국가라 볼 수 있었던 선발 제국주의 국가라 볼 수 있었던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에게서부터 식민지를 빼앗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선발 제국주의 국가들과 이것을 뺏으려고 하는 후발 제국주의 국가들 간에 전쟁을 위한 군비를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열강 간의 충돌로 국제적인 그런 긴장이 점차 강화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프린트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제국주의의 침략을 풍자화했었던 그런 장면, 이런 부분 되게 유명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 대표적인 사파라 볼 수 있고, 그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제국주의의 모습들, 사파,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 같은 것들은 되게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분 그 점 명심해 가지고서 한 번씩 봐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선생님이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3번, 제국주의 열강의 경쟁 초기에서는 네덜란드, 빈칸에 적겠습니다. 영국, 또 빈칸에 적겠습니다. 프랑스가 주도적으로 아시아 동그라미, 아프리카 침략 동그라미, 이걸 식민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열강 간의 충돌에서는 독일, 빈칸에 적겠습니다. 이탈리아, 그리고 미국 적어주세요. 독일과 이탈리아, 미국 같은 건 제국주의 국가들이 팽창에 참여하게 되는데, 동그라미 1번, 제국주의 열강 간의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 강대국 간의, 빈칸에 적겠습니다. 군비 경쟁이 심화가 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서, 자, 영국의 경우엔 동그라미 1번, 영국은 무슨 정책이라고 했었죠? 3B일까요? 3C일까요? 바로 3C 정책입니다. 3C 정책.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은 케이프타운의, 바로 여기가 이제 C로 시작하죠. 카이로의, 카가 C로 시작하고, 콜커타의 콜도 C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케이프타운, 카이로, 콜커타, 이것을 연결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것을 이제 작은 규모로 아프리카 안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아프리카 내에서는 남아프리카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종단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빈칸에 적겠습니다. 종단 정책. 자, 그 다음에 프랑스의 경우에는 동그라미 1번, 아프리카에서 횡단 정책. 자, 횡단 정책이 시행이 되게 되는데 알제리와 마다가스카르를 서로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독일의 경우에는 3B 정책, 바로 빈칸에 적겠습니다. 3B 정책, 베를린의 B, 그 다음에 비잔티움의 B, 그 다음에 바그다드의 B, 바로 이런 것들 서로 연결하는 정책을 취했는데, 이것들은 바로 동그라미 1번 영국과 동그라미 2번 러시아, 빈칸에 적겠습니다. 러시아, 이들을 자극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고요. 그 결과 20세기 초에 들어와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대부분의 지역들이 열강의 지배에 들어가게 되면서 밑줄 치겠습니다. 제국주의 열강 간 식민지 경쟁으로 국제적인 긴장감이 상승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